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지역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재가 예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하루에 3번이나 화재가 덜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의 화재 사건이 집 65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태워버린 사건도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에게 화재라는 건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잦은 화재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그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1984년 10월 10일 오후 7시였습니다. LA 근처에 있는 사우스 패사디나라는 곳의 한 마켓에서 요란한 경보 소리와 함께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화재가 일어났고 모두 대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이어서 이 철물 코너로부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계산원들이 먼저 고객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직원 지미 그리고 캐럴린이라는 두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빠져나가던 고객들 중에서도 한 할머니와 그녀의 2살 배기 손자도 결국 이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맙니다. 겨우 화재가 진압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사관들이 이 검게 탄 잔해를 살피면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발화점을 찾아서 나섰는데 왜 어쩐 일인지 제대로 된 화재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사 끝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결론 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987년 1월입니다. LA 쪽에 있는 베이커스필드의 패서디나 북쪽에서 수상한 화재가 이번에도 여러 건 발생합니다. 연속적인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이에 지역 소방대장이자 화재 조사원이었던 마빈 케이시라는 사람이 이 화재들이 혹여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화재가 났던 한 수공예점에 있는 꽃병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발견했던 건데요. 어라, 이게 뭐지? 자, 이게 뭐였냐면 담배 있죠. 담배를 중심으로 그 옆에 성냥 3개를 이렇게 둘러놓고 그걸 고무줄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종이로 감쌌어요. 그런 형태였죠. 자, 다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담배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냥 던져놓고 달아납니다. 그럼 담배가 점점 타들어가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성냥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 좀 조잡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했지만 사실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났던 거였죠. 이런 방법으로 범인은요, 현장을 빠져나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나게 되면서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같은 날 베이커스필드의 한 직물점이었는데요. 베개와 보온재가 들어있던 통에서 큰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근처의 둘레어라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다가 프레스노라는 도시에서 2건의 화재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화재 조사원이었던 마빈 케이시는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화재가 비슷한 수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요 발화가 베개 더미 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혹시나 유사한 범행 수법을 가진 다른 케이스가 있었나 하고 찾던 중에 대단한 걸 발견해내는데요. 뭐였냐면 이 사건들이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LA 지역이라고 보시면 빨간색 이 도로가 보일 거예요. 99번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99번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에서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끝이 어디였냐? 바로 프레스노라는 도시였어요. 프레스노.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불편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프레스노에서 이 도시에서는 화재 조사관들이 매년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걸 여는 어떤 심포지엄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심포지엄이 열리기 직전과 직후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빈도 매우 조심스러웠겠지만 행여 방화범이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화재 조사관 3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럼 지금 불을 끌어다니는 소방관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고요? 이 이야기가 주변한테 먹혔을까요? 아니죠. 동료 조사관들은요, 이 마빈 케이시의 이야기를 듣고 가설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신 미쳤냐? 응? 어떻게 우리 중에 한 명을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결국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케이시는 혼자서 이 범인을 추적해 나갑니다. 다행히 그 수공예점에서 발견했던 그 발화장치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부분적인 지문 하나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발견되면서 케이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범죄자들과 이 지문 데이터를 비교해봤지만 일치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이 소방관들의 지문과 비교하려 했죠.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떤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은 매몰차게 거절당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반쪽 지문이긴 했지만 증거도 있었는데 이 사건은 2년이 넘도록 수사가 제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다 1989년 3월 또다시 방화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연속적으로 화재가 계속 발생했고요. 이번에도 마빈이 이 지점을 추적해 보니까 글쎄 이번에는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101번 고속도로는 퍼시픽 그로브라는 도시로 이어졌는데 자, 잘 들으세요. 퍼시픽 그로브라는 곳은 바로 그해 1989년 화재 조사관 연중 심포지엄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빈 케이시는요, 정말 이제 범인과 가까워졌다고 확신했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자, 그가 먼저 한 건 이거예요. 작년에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명단, 그리고 이번 해에 참석했던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추려내니까 걔중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 범인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의 지문을 몰래 채취해가지고 다 비교해 보는데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또 헛다리를 짚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궁지에 몰릴 때쯤 또다시 방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 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의 방화범 특별수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이제 정말 누군가가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수사대장으로 톰 캠프자노라는 사람이 임명됩니다. 자, 이제는 분명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빈 케이시가 그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범인은 어쩌면 화재 조사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고, 우리 중에 한 명일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를 설득했죠. 톰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반쪽짜리 지문 데이터를 받아서 LA 경찰국에 지원했던 모든 사람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빈 케이시가 용의자 목록을 만들었던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레너드 오어였어요. 존은요, 다년간
화재 조사 경험을 쌓아온 41살의 소방대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재 현장이 되면 맨 처음 도착한다는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던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부분 지문이 일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쉽사리 그를 의심하고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의 차에다가 감시장치를 붙였고요. 몰래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1991년 11월 21일 오후 버뱅크 지역에서 한 인기 드라마 촬영장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역시나 존 레너드 오어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상관이 그에게 이 화재 현장의 주소를 잘못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히 화재 장소에 도착을 했던 거였죠.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영장을 청구해서 존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존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서류 가방 속에서는요, 담배, 성냥, 고무줄, 그리고 그걸 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노란 종이까지.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요거를 만드는 그 재료들이 그냥 가방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발화에 사용됐던 것과 일치하는 거였죠. 게다가요, 그의 가방에서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이 영상이 1990년 3월에 패서디나의 한 주택을 촬영한 장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집이 촬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촬영해요. 그냥 불이 나는 집은 아니었어요. 집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2년 후 1992년 10월 같은 집인데 그 집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였을까요? 2년 전에 자신이 방화를 일으킬 집을 타겟으로 삼고 2년 후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놓는 그런 심보? 게다가요, 그의 집에서는 그가 쓴 발화점이라는 소설의 원고가 발견됩니다. 소설도 쓰셨어요, 또 이분이. 거기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에런 스타일스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화재 조사원이에요. 동시에 방화범이죠.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소설을 써놨습니다. 발견된 발화장치 기억하시죠? 담배에다가 성냥 이렇게 한 거요. 그것과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방화 심포지엄에 가는 도중에 불을 내기도 하고요. 철물점을 불태워서 어떤 남자아이를 죽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방화 일대기를 소설화해서 기록을 해둔 자료가 범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존 레넌드 오어는 1991년 12월 4일 체포됩니다. 그리고 5건의 방화 혐의로 기소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를 담당했던 지방검사는 지난 30년 동안 그가 어쩌면 약 2천여 건이 넘는 방화를 일으켰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모든 방화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최근에 벌어진 증거가 남아있는 5건의 방화 혐의만 인정되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 법원은 1984년 6월 그에게 1급 살인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모습이요. 이렇게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체포되고 나서 이 해당 지역의 화재 사건의 발생 횟수가 평균 60건에서 1건으로 감소된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른 방화범인이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었죠. 늘 가장 먼저 달려오던 우리의 소방관 존 레너드 오어는 결코 착한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범행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 소설에 따르면요,
주인공이 자동차 안에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것과 유사한 실제 사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소할 수 없었다고 하죠. 예전에 봤던 암수살인이란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소설 속에는요, 사람이 죽는 장면이 2번이나 더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걸 수많은 미제 사건들 중에 어떤 피해자일 거다라고 일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증거 또한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는 5건의 방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가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악마 소방관 존 레너드 오러가 구속되었고요. 그가 법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가 남긴 소설은 그의 범행을 증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악마 소방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